안녕하세요. 건강지킴 및 닥터 MBC 정다은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닥터 MBC가 신년 특집으로 100세 시대 프로젝트 암정복 4부작을 마련했는데요. 마지막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방광암입니다. 이 방광암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속 발암 물질이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소변을 통해 방광으로 내려가 점막을 손상시켜서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광암은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게 4배 이상 높게 발생되고 늦게 발견될 경우 방광을 절제하는 등 삶의 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김홍옥 교수와 함께 방광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변색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방광암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홍욱 교수와 함께 방광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방광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방광 어떤 장기인가요? 네, 방광은 골방광 안에 그 고관절 사이에 있는 이제 풍선처럼 속이 비어 있는 근육으로 된 풍선 모양을 하고 있는 장기이고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300에서 450ml 정도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광암은 어떤 암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광암은 일반적으로 55세 이상의 남녀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방광 점막에서 암세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방광암은 대부분은 이제 초기에 이제 발병을 하기 때문에 네. 치료가 가능한 수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네. 그러나 치료를 받았더라도 재발을 하거나 예. 더 심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발견할 수 있네요. 네. 이 국내 방광암의 유병률 순위는 어느 정도나 돼요? 네, 그 2024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28만 2천 건 정도의 이제 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방광암이 남녀 합쳐서 5,261건. 으로 전체 암 중에서 한 1.9%를 차지했고요. 10만 명당 조 발생률은 한 10.3건 정도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녀의 성비에 있어서는 3.9대 1로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발생 건수가로 보면은 남자가 4,000여 건, 남자의 암에서 이제 한 10위 정도를 했고 예. 여성에서는 1,000건 정도로 여성의 암 중에서는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녀 합쳐서는 연령대로 보면 이제 7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60대, 80대 이상의 순으로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신 게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네. 자주 발생하는 게 방광암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남성에서 이제 흡연율이 높다. 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네.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위험 인자에서 보면 유기용제나 벤젠이나 여러 가지 화학약품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화학약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남자와 여성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5년 생존율을 보면은 네. 남성보다 여성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 이유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겠지만 여성에서 이제 혈뇨가 나오면 뭐 하혈을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방광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병원 진료를 좀 미루시거나 그래서 이제 좀 더 진행된 단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서 생존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이 이런 증상들을 좀 지나치기 쉬운 것 네. 같습니다. 이 방광암의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흡연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각종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이제 직업을 가졌거나 진통제, 감염, 결석, 방사선 조사, 항암제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흡연한 담배 개수,
뭐 흡연한 기간 모두 방광암의 위험성과 이제 비례가 하게 되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에 염육 공장, 뭐 고무, 직물, 뭐 화학 공장 같은 데서 일했다거나 아니면 뭐 펜아세틴 같은 뭐 진통제를 복용했다거나 약물 치료 때문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이제 항암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방광암이 아무래도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가 있고요. 유전적인 원인도 방광암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방광암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소변에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즉 혈뇨가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혈뇨가 가끔 나오고 조금 나오고 금방 좋아지고 뭐 통증 같은 동반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혈뇨는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혈뇨가 일단 나타나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광이 의심되는 다른 증상들로는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나 뭐 갑자기 뭐 소변을 보러 가야 된다 하는 이제 압박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 절방뇨,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소변 볼 때 통증이 생기는 배뇨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빈뇨나 절방뇨나 배뇨통은 뭐 방광의 염증이나 다른 증상들 때문에 생길 수가 있기는 한데 그렇죠. 방광암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방광암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네,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문진을 통해서 혈뇨가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병력 청취를 통해서 흡연이나 약물이나 다른 약물 치료를 했거나 직업적인 노출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신체 검사를 통해서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소변 검사를 해서 진짜 혈뇨가 있는지 다른 뭐 질환이 동반된 건 아닌지 감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소변으로 이제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검사하는 요세포 검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다고 해서 다 암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검사가 양성이면 뭐 콩팥의 신우나 요관, 뭐 방광, 절선 요도 어딘가에 이제 이행상피 암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암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방광에 이제 분화도가 좋은 이제 방광암이 있을 경우에는 요 세포 검사를 해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이제 방광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방광 내시경 검사는 요도로 이제 방광 그 내시경을 집어 넣어서 방광 안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방광 안에 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몇 개나 있고 크기는 어디고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검사 중에 하나는 이제 사진 검사가 있습니다. 예. 뭐 신기능이 좋지 않거나 뭐 조영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많이 하는 것으로는 전산화 단층 촬영, 즉 CT가 있습니다. CT를 하게 되면 뭐 방광암의 뭐 진행 정도도 알 수 있고요. 주변 장기나 기관으로 침윤을 했는지, 네.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서 CT를 많이 시행하게 되고 선택적으로는 뭐 자기공명 촬영이나 뭐 골 주사나 아니면 뭐 흉부 촬영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진단을 했는데 방광암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이 경우에는 방광을 무조건 절제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광 내시경에서 방광의 종물이 발견이 되면 일정을 잡아서 마취를 하고 경요도 방광 종물 절제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분화도가 어떤지, 병기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광 근육을 침범하지 않는 비방광 근육 침륜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예. 경요도 방광 종물 절제 수술로서 진단을 할 뿐만 아니라 치료도 하게 됩니다. 즉 내시경적으로 방광 안에 보이는 혹을 다 제거를 해주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뭐 내시경에서 방광 종물은 안 보이지만 방광 점막의 변성이 보인다. 그러면 혹시나 그런 것들이 안 좋은 뭐 암의 뭐 출발점 시초는 아닌지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방광
방광암도 진행 단계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방광암의 병기는 크게 방광 근육을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방광 근육 비침윤성 방광암, 즉 표재성 방광암, 그다음에 방광 근육 침윤성 방광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방광을 보면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주위 지방층으로 나누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육층까지 방광암이 종양이 침유했는지에 따라서 네.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TNM 스테이지라고 해서 예. TNM 분류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방광암이 방광이 어느 정도까지 침범을 했는지, 그다음에 인프절 전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암의 경우는 방광암 조직이 점막 하층까지 갔다, 그럼 1기고요. 근육층까지 갔다, 그럼 2기로 봅니다. 그다음에 방광 주위 지방층까지 갔다, 그러면 3기고, 주변에 전립선이나 골반 벽이나 자궁 같은 데로 가게 되면 이제 4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 방광암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광 종양 절제 수술을 해서 이제 조직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병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사나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재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1차 치료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를 더 하기도 하지만요. 네. 그다음에 근육층을 침범한 경우에는 근침윤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방광 적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표준 치료 방법이 되고 임파선을 갖거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다고 하면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방광암 수술 후에 방광 안에 약물을 넣는 약물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치료예요? 방광 내시경 수술 후에 종양이 재발을 하거나 더 심한 상태로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방광에다가 약물 주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방광 내 약물 넣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마이토마이신 C나 아드리아마이신 같은 이제 항암제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희석을 해서 방광 안에다가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약독화된 생백신인 BCG를 방광에다 넣는 이제 면역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광 내 수입술은 표재성 방광암에서 방광암의 재발이나 진행을 막고 상피내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재발을 막고 더 심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 주입술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방광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종양에 비해서 방광암은 이제 재발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표재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도 70%가 재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0에서 15% 정도는 근침윤을 하게 되는 걸로 더 진행을 해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나 사진 검사가 꼭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재발과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광 내 약물 주입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근침윤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적출술이 표준 치료 방법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소변이 모았다가 나오는 곳이 방광인데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방광 근육층까지 침윤하게 되는 이제 그 방광암은 이제 다른 장기로의 이제 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시경적인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광을 적출을 하게 되고요. 방광을 적출하게 되면 소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돼야 되기 네. 때문에 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회장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도관을 만들어서 한쪽에다가 이제 요관을 이어주고 반대쪽은 이제 복벽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복벽에 연결을 해서 소변이 이제 바깥으로 체외로 나올 수 있게 해주고요. 소변이 계속 체외로 나오기 때문에 그 복벽에다가 이제 그 주머니 같은 것을 붙여주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장을 잘라서 네. 방광처럼 둥근 모양을 만들어주고 요관을 연결해주고 본인의 요도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방광을 제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같은 건 없나요? 회장을 통해서 도관을 만들어 준다든가 방광 모양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 장을 잘라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장마비가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수술 후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한 분들은 이제 장 폐색이 와서 추가적인 수술을 더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문합 부위에 뭐 소변이 누출된다던가, 뭐 위장관 출혈이 생긴다던가, 혈전증, 감염, 뭐 폐혈증, 수신증, 뭐 요실금, 발기부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암 얘기하니까 생존율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방광암의 5년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2024년도에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봤을 때 방광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남녀 합쳐서는 한 77.8%, 남자는 한 79.5%, 여자가 72.2% 정도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낮진 않네요. 네. 네, 방광암이 치료 후에 재발이나 뭐 심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추적 관찰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재발을 잘하는 방광암은 이제 첫 단계에서도 한 10에서 15% 정도 재발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광 근육에 침윤이 있는 경우는 한 50%에서 이제 전이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성 방광암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첫 한 1, 2년 동안은 석 달마다 방광 내시경하고 요세포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재발이 없다고 하면 이제 3, 4년 차에는 이제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내시경과 이제 요세포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설성 요로 조영술이나 뭐 그 전산화 단층 촬영 등을 통해서 상부 요로에서 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뭐 요세포 검사랑 뭐 소변으로 하는 이제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어서 추적 관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모든 암이 마찬가지겠지만 방광암에 걸렸다가 완치를 했는데 재발하게 되면은 너무 막막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어떤 암이든 많이들 낙담하시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방광암이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암은 재발을 하게 되면 뭐 수술을 못 하고 항암 치료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광암은 재발을 잘해서 그렇지 많이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잘 받으신다고 하면 뭐 좀 더 나은 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광암의 완치율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국내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를 보면 생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대 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되고 있는데 아직 모든 환자가 100% 완치되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료진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광암인 것 같은데 방광암을 예방하는 방법과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것 서두에서 말씀 주셨고 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흡연이 가장 흔한 위험 인자입니다. 따라서 금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 주변의 분들이 금연을 하시도록 적극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광암 환자의 같은 경우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수분 섭취량을 좀 늘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 특히 이제 포화 지방 같은 것은 이제 섭취를 줄이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하고 요루를 하신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이제 알칼리화되면서 뭐 요로의 세균 감염이나 피부에 감염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스 같은 걸 드신다고 하면 소변이 이제 산성화되기 때문에 요루 주변에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막아줄 수가 있고 드시는 것은 하루에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충분히 드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암 치료나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전신 쇠약감이나 구역 구토, 뭐 설사 등으로 이제 잘 못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건강상 좀 더 이제 체력을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뭐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홍욱 교수와 함께 방광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닥터 MBC가 신년 특집으로 100세 시대 프로젝트 암정복 4부작을 진행했는데요. 췌장암을 시작으로 간암, 폐암, 방광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국민 중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암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암 질환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은 더 이상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인식하고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